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거든요. 거기 사무총장 소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생태도시 리빙랩 ECLL이 뭔지 모르겠어요. ECLL 소장님이시고 이렇게 도시학 박사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아마 강의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써요? 네, 마이크 쓰는 게 나을까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마이크 꺼주시죠. 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좋아지긴 합니다. 좀 재밌게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제가? 네네네. 제가 혹시 저도 모르게 막 그냥 갈 때 있으니까 8시 되면 그냥 무조건 끊어주십시오. 네. 선생님 앉으시면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총장님이 연락 주셔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 처음에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불교 환경연대니까 환경 얘기를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 종교를 마다하지 않고 강의를 해달라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있긴 한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있구나 정도를 조금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사실 저는 오늘 사례 중에 카톨릭도 좀 있긴 한데 전혀 카톨릭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보통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이나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리고 또 기후위기 얘기하면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총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연구자이면서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업이 뭐냐 물어보시면 약간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하는 프로 엔잡러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웃긴 일을 좀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책을 써봤는데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좀 살아보자 해서 여행기를,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써보고, 아까 총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행정에 치이고 시민사회에 치이고 하며 중간에서 말 그대로 거버넌스라는 걸 해봤는데, 제 후배 활동가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요령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건 전혀 안 읽고 이건 조금 읽어요. 그래서 매달 몇 권씩 판매한다고 이제 출판사에서 알려주는데 최근에 그것도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는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사회적 양극화도 극복해야 되고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좀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사람들은 또 스스로 학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강의는 저는 계속 하는데 또 책도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소설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문학의 대가였던 제가 성함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양반은 천문학에 관련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저희 분야에서도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 썼던 소설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에코토피아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소설을 써볼까? 해가지고 요즘 웹소설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시리즈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면 좋겠고, 앞에 25화까지는 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걸 왜 썼냐면, 오늘의 전체 줄거리하고 쭉 맥락이 맞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그냥 활자, 그냥 글자에 불과하고 캐비넷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꿀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어디선 박사님이라고 하고,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라고 하고, 출판사에서는 저한테 작가님이라고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활동가라고 하고요. 네. 네, 제 소개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림 뭐냐면 에코토피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 중반에 나온 소설이라서 지금은 절판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토피아 비긴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코토피아라는 소설을 이 작가가 쓰고 이 에코토피아라는 이 나라가 이름이거든요. 이 국가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코토피아 비긴스라는 책이 재출간돼서 나왔으니까 그 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AI한테 에코토피아의 스토리를 알려주고 그 스토리에 맞게끔 도시를 에코토피아의 나라를 만들어줘 했다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보세요. 일단 집들은 다 목재로 돼 있죠. 예. 그 우리 전통은 그러니까 뭐 이게 100% 맞다는 아니고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 보면 한옥을 짓잖아요. 한옥은 흙하고 나무로 짓기 때문에 결국 썩으면 사라지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건물도 그렇고 다 콘크리트로 짓죠. 오래 가는데 과연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흔적을 미래에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흙과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짓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다 있죠. 이 나라가 생겨지게 된 배경이 1970년대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정말 미국이 자원도 문제였지만 사실 그때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정말 잘 살던 때였거든요. 그때 시기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5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으로 사는 건 맞지 않아. 좀 친환경적이고 좋은 방식이 삶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연히 이게 소설의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은 태양광 패널을 발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소설상의 주제인데 지금 우리 현실하고 좀 비슷한데 샌프란시스코나 그다음에 오리곤주나 그 시애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지역들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독립을 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록골프도 하고 있죠. 네. 먹거리도 멀리서 갖고 오면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서 재배된 걸로 먹자. 수송수단은 다 자전거밖에 안 보이죠. 자동차 한 대도 안 보이죠. 미국이 자동차 사회잖아요. 자동차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식의 모노레일이나 이런 거 전철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꿈을 그때 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죄송합니다.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목이 잠기네요, 갑자기. 이 책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 세계 도시계획가들이 봐야 될 책 해가지고 리스트업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뒤에 소설이 2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이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런 이상향을 벌써 반세기 전부터 꿈꿨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날이 1970년인가 71년에 생겼잖아요. 네, 71년인가요? 70년이죠. 딱 그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문명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나라는 반성의 시기가 딱 70년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총장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유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요즘은 이제 기후위기 얘기할 때 막 어려운 자료 말고 소설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사랑 뭐 이런 소설인데 이건 기후위기 시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 평균 온도가 영상 50도 열대지방이 영상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 사는 정말 좋은 길을 찾는데 그게 뭐였냐면 돔 형태 햇빛을 차단하는 돔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이 협소하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빼기는 사람 그 안에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밖으로 내몰려요. 그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 소설이거든요. 혹시 이것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면 빌려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기후변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 어떻게 심리적으로 아니면 또 시민들이 더 공감하면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건데 요 그래프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 평균 기온 변화가 1900년부터 2020 지금 6년이죠. 20년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시나리오가 나뉘는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재 조건에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검정색까지 가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그나마 좀 다행히도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하길 그나마 요 꼭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저한테 보여줬을 때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6월, 7월 되면 영상 40도까지도 올라가죠. 그죠? 30도만 넘어간 게 아니고 광프리카였고 40도 찍는 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2019년인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광주가. 기억나신가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분들이 따뜻하게 집안에만 계셔갖고 모르잖아. 그때 저 담양 사는데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오늘 영상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음펜바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기 시베리아나 아니면 북극 쪽 가면은 물 끓여가지고 공중에 확 뿌리면 수증기로 확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하 15도 이하에서 되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서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광주도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나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와. 그래서 물 끓여가지고 확 뿌렸더니 쫙 퍼지잖아요. 1시간 내내 물 끓여서 뿌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해보시고요. 이거 설명하다가 넘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봐도 우리가 평상시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후 조건 중에서 너무 열악하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별로 인지를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생애주기별 그래프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1950년대 태어난 이 아이는 2026년 현재 76세시고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니까 약 30년을 현재 기후 조건에서 사시다 가실 수가 있어요. 1980년에 태어난 이 아이는 현재 46세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살다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최악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문제는 2020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후 조건에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한 얘기가 되죠. 여기서 제가 TMI를 하나 하자면 제가 다자녀 가족인데 얘가 넷이 있거든요. 네, 늦둥이가 2020년생이에요. 이 녀석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걸 딱 설명하는 설명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가 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자녀나 아니면 조카나 뭐 손주나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뭔가를 바꿔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인류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극복한 적이 있어요. 이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구에 10억 명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구가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사실 어려운 거니까 이분은 어떤 것도 부정했냐면 복지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도와주게 되면 애들이 산화 제한 없이 애를 계속 낳게 되니까 더 멸망에 치달으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텃밭 해보신 분 다 아시죠. 비료를 안 하면 소출이 엄청 작게 나오거나 볼품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먹는 게 보기 좋게 된 것은 정말 비료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비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1900년대 초반에 과학자들이 화학 비료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식량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현재는 80억 명의 인구가 살아도 지구가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을 하죠. 사실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긴 했죠. 왜냐하면 이 비료를 계속 쓰면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려운 문제까지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제가 지속 가능성 관점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리고 나서 19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에코토피아 소설을 쓰기 몇 년 전이거든요. 로마 클럽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행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을 해보자. 다행히도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당시에 심각하게 탄소 중심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화석연료 연료 중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문제로 생각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MIT에 있는 이 과학자들한테 시스템 다이너믹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 줄 테니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줘 해서 이 4명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컴퓨터로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 계산기 수준이 이 스마트폰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우리 그 교과서에 배웠던 애니악 바로 그 다음 단계잖아요. 막 그 지금 공간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간 단계에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건데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닌데 뭐 사망자 수가 있다가 2050년 즈음 30년 40년 넘어가면서 확 올라가죠. 인구수가 올라가다 급감하고 출생자 수는 또 엄청 늘어나고 자원량은 뚝 떨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딱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가 전 세계 선진국들이 최고의 경제 성장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 인류 미래가 정말 암울해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상당히 맞아 떨어지더라.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앞으로 가서 이제 환경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분 정말 엄청난 분이세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인데 여기 제가 아까 잠깐 저녁 먹기 전에 총장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서가를 쫙 둘러봤는데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이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계 최초의 환경 교과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62년 당시에 이 책을 낼 때 이미 암 투병 중이셨어요. 근데 그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불문율을 깨냐면 살충제를 뿌리면 그것을 먹은 해충이 사라지지만 그걸 또 먹고 있는 조류도 사라지고 그 영향이 결국 인간한테 와라는 걸 증명해내면서 책으로 최초로 씁니다. 그러니까 불문율을 깼어요. 당시에는 화학회사들이 살충제 만들고 뭐 그런 제초제 만들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불문율인데 이걸 깨고 책으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테러를 당하세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분은 2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분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면서 미국의 환경청이 생기고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지구의 날이 또 생겼고 그리고 80년대 우리나라가 지금은 환경부지만 그때 당시 환경청을 만들었던 이유도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 때문에 좀 할게요. 지속가능 발전은 사실 영어로 된 말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오면서 약간 오해가 생겼어요. 지속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지속 가능 그러니까 계속 부를 추구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서스테이너블의 서스테인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지탱하다, 지지하다라고 외우잖아요. 그죠? 여기서 혹시 이걸 지속하다, 계속하다로 외우신 분 계세요? 그러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사전에 있긴 한데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올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탱 가능한 발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 의미가 맞으니까.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발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빵을 10개를 갖고 있는데 5개는 나를 위해 쓰지만 5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할 때 지탱 가능성으로 번역했는데 하필이면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이 이 용어를 쓸 때 지탱 가능성이라 쓰기 어려우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통일을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그냥 계속 뭔가를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 용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생겼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특히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썼냐면 정말 좋은 자연환경이었는데 싹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깔고 이걸 발전이라고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감춰져 있거나 쌓여졌던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 드러나거나 풀리는 것, 잠재적인 가능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발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급성장을 하면서 산업화를 해왔다는 경험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라는 표현 싫어하긴 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괴리됨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풀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분이 브룬틀란트 총리인데 사람들이 브룬틀란트 하니까 남성인지 생각하셔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성분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여성 리더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87년에 보고서를 냈고 거기에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거에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밑에 걸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왔는데 이 밑에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하니까 이 필요를 꼭 대한민국 중상층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대로 잘 먹고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필요의 대상은 누구냐면 전 세계의 빈곤층과 취약계층. 우리 사회로 따지면은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비롯한 복지 인구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보통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환경에서 출발을 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야 환경만 지켜서는 안 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가른 걸로 확대가 된 거죠. 이제 그 얘기 잠깐 하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를 그냥 풀어봤는데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이 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강대국으로 보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엄청 크죠? 북한은 쬐끔밖에 안 보여요.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계 지도예요. 중국은 엄청 크죠? 우리나라가 엄청 크고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리고 아시아, 인도.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 미국 여기 있어요. 미국도 많이 나와요. 네. 북미 쪽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배출량으로 따지면 캐나다 쪽이 굉장히 심해요. 왜 심한가 봤더니 교통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 하던 걸 들었는데 마트에 장 보러 가잖아요. 거기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막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절대 마트에 장 볼 때 자동차 시동을 끄면 안 된대요. 시동을 못 걸어. 일단 꺼버리면.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야 뭐 풍요롭게 사니까.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할 때 유럽이나 우리는 줄이는데 선진국도 줄이더라도 아프리카는 좀 배출하게 해주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최대한 적절히 배출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요거는 이제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도. 이게 90년부터 2015년까지 엄청나죠. 예. 좀 갑자기 재밌어지지 않나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감소에 따른 지도. 유럽만 줄였어요. 러시아도 좀 줄였고 나머지 나라는 줄인 데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아예 없죠. 한국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지? 예. 북한이 엄청 크네. 한국은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뭐 엄청 잘못한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걸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본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누가 이 지구 온난화에 책임을 질 것인가? 역사적 책임하고 현재 책임을 놓고 한번 보자. 유럽은 그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배출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하나의 교실로 비유를 하면 새벽에 학교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그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엄청 배출하고 있긴 한데 얘들에 비하면 적어. 왜냐면 우리는 9시에 와서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했거든. 그죠? 약간 조금 위안이 되신가요? 이게 아프리카, 최빈국 거의 배출 안 해요. 얘들 계속 그만 좀 버려라 하고 쳐다보고 있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유럽이 아까 보면 유럽이 엄청 줄였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그동안 걔들이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걔들은 당연한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얘네들은 어떤 짓도 했냐면 자기들이 버릴 쓰레기를 우리한테 넘겼어. 제가 영국 가서 놀란 건데 영국의 한 박물관에서 아이들 위해서 스티커 북을 샀어요. 스티커 떼가지고 붙이는 과학박물관에서 샀던 것 같아요. 사가지고 애들 줬는데 스티커가 안 떨어져. 그 금형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스티커를 하려면 판칼 작업이라 가지고 미세하게 탁 찍어내는 제조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영국에 지금. 그걸 다 외주화해서 아시아로 보내버린 바람에 아이폰의 디자인은 영국에서 했지만 미국 기업이 그걸 만들고 실제 제조는 대만에서 하죠. 지금 폭스콘에서. 그 사실은 온실가스를 외주화해서 자기들은 편하게 살면서 보내버린 거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아서 지금 생산하면서 배출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생산도 하면서 배출도 줄여야 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제 요즘 희망적인 얘기 하신 분들은 이거 잘하면 새로운 산업적 발전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부인하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이제 기업들과 정부가 할 거고 이제 우리가 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종교인 중에서 거의 유일한데 저 사실 카톨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인데 신은 항상 용서하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스페인 속담인데 이걸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후위기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건데 혹시 이제 불교이시긴 하지만 관심 있으면 이분 책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긴 했어요. 근데 내용 보시면 목차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갖고 온 건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거 분명히 그 카톨릭을 저도 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알려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이런 겁니다. 이 참미바지서가 뭐냐면 회칙이에요. 회칙. 교황이 카톨릭 교회의 중심이 됐을 때 나는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말하면 법률서예요. 법책이거든요. 법인데 이분이 에세이처럼 썼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쭉 봤는데, 다른 건 다, 뒤에 다른 건 종교적인 건 던져두고, 앞에 절반이 뭐냐면,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기후변화 얘기겠죠? 물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사회 붕괴, 불평등, 이거 쭉 나오죠? 생태 이익의 근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통합 생태론.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 특히 이제 종교인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신교긴 한데, 사실은 카톨릭 원거리가 좀 있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개신교는 더 관심 없고, 그나마 불교는 그나마 환경적으로 더 관심이 있고, 근데 카톨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더라. 이런 관점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잠깐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도 하더라. 깊게 얘기하기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건. 이 친구가 저는 요거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소리는 잘 안 들려도 영어니까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IPCC 회의 가가지고 이제 유엔 그 뉴욕에서 기후총회 할 때 이제 했던 영상인데 이 양반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 회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어른들끼리 장난친다고 계속 생각해서 이제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2019년 가을까지 사실은 제가 뭐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시민들 관심이 없어요. 그 환경보호 자원순환까지는 가는데 야 에너지를 좀 줄입시다. 에너지를 전환합시다. 아니면 또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을 찾읍시다 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 친구가 스웨덴에서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기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2019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뭐가 생겼냐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시민운동이 다들 환경단체 중심이었는데 환경단체들이 뒤로 빠져있고 오히려 마을공동체, 교육운동 하셨던 분들, 청소년운동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닥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기후위기가 그냥 소수 활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됐죠. 심지어 명절 때 제 가족들 만나면 전혀 관심 없는 그 가족들이 아,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좀 이상한 거 기후위기 때문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나? 절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저는 나름 희망의 씨앗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냥 쭉 볼게요. 보통 지구 온난화니까 날이 따뜻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은 따뜻해지는데요. 어느 지역은 더 추워집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기상청이 사실은 그 날씨를 예측하고 막 할 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요.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도 틀리는 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방식이 동네마다 예측 다 해주고 또 근데 보면은 2, 3일 거는 그나마 맞는데 그 뒤로 또 안 맞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뭐 해수면 상승이야 너무 잘 아시는 얘기고 먹거리 문제인데 이 재배 지역이 다 달라지고 있죠. 그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순천에서 강의를 했는데 순천의 활동가들이 저한테 이걸 주민들이 순천 명품 한라봉을 주셨어요. 자, 이게 4, 5년 전이었거든요. 이걸 받아서 전국에 이제 기후 활동하는 활동가들 단톡방에 이걸 올렸어요. 저 이거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하는 말이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네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이런 이제 먹거리 된 변화는 우리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가서 이거 보여드렸거든요.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일단 이제 한라봉 타이틀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까지 하면 아니 먹거리 정도 좀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제 뭐냐면 이건 다 선생님들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집이 문제예요, 또. 우리 남양이잖아요. 한여름에 이건 시뮬레이션 돌린 건데 하지 때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향이 남양이에요. 그 열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특히나 여름에.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건축,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된 건축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게 앞으로 집을 남향이 아니고 남동향 또는 남서향으로 짓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 지금 베란다 확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테라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 더위를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동향하고 서향이 제일 비싸고요. 북향이 그 다음이고 남향이 제일 싸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또 겨울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열대지방이에요. 그런데 또 겨울은 남향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 구조를 포기는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지어진 대부분의 집들은 다 남향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기후위기가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소 배출을 하는데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를 만드는 데서 31%, 시멘트, 철, 플라스틱, 전력을 생산하는 데 27%, 이 두 개가 엄청난 거죠. 무언가를 기르는데 19%,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16%,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는 게 7%.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더 만들고 쓰고 살아가느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예 달라집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면 전 세계를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또 다르긴 하거든요. 전 세계를 놓고 본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잠깐, 그거 어디 갔지? 여하튼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빌 게이츠가 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책 왜 갖고 왔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 너무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 한 명이고, 기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심각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온 거고요. 미국은 대응 안 하잖아! 그러시는 분들 많아서. 이게 뭐냐면, 진보적인 지역에서는 이미 계획 수립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지역들도 이 파란색 표시된 거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주에서는 이것도 연방적 국가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나름 대응하려고. 그냥 미국 트럼프만 보고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미국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광주 살잖아요.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봐볼게요. 늘었다가 줄었다 하다가 점진적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됐죠. 23년까지 내려갔고 그러니까 내려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광주는 인구가 줄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노력했다라기보다는 자연 감소분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출하는 게 주로 뭐야라고 하면 에너지예요, 대부분이. 이거 직접 배출원. 온실가스는 직접 배출원이고 간접 배출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전기 같은 경우는 직접 배출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데 지역에서 전기 생산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배출하는 건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에너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 하면 우리 에너지 뭐 쓰는 거 없는데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자가용, 기름, 그다음에 도시가스 다 포함됩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대부분이죠. 나머지는 별로 안 돼요, 분야가.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시 나눠봤더니, 그럼 우리가 탄소 중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하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뭘 줄이면 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딱 찾으면 딱 한 가지예요. 수송이에요. 이거 교통이거든요. 우리가 버스 타고 걷고 자전거만 타도 온실가스 배출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자가용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광주, 이 대도시는 다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도시 1위 하면 후보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이 엄청 높거든요. 60% 가까이 되니까. 심지어 제가 서울에 사무실 작년까지 있었는데 거기 NGO 빌딩이 있어가지고 다 활동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차가 있는 사람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저보다 어린 사람도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도 되니까.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공원에서는 운전면허 학원이 문 닫고 있어요, 일부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하니까 안 따.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교통 부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실제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뭘 해야 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면서도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자연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도시경제 일상의 방식까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지탱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삶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쭉 볼게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요즘 다 아시니까 알죠? 배출량 대비 흡수원 해가지고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가 똑같아요. 고소득 국가는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중소득 국가, 우리나라도 좀 여기 들어가 있죠. 줄고는 있는데 여전히 높고, 이 중소득 국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상 이제 산업 발전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최빈국들은 거의 이제 밑에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제가 갖고 왔는데, 뭐 부문별로 연간 감축 잠재량 해갖고 쭉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에서의 감축이 제일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원만 바꿔주면.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을 더 빨리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해야 된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서 봤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우연히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 게이츠가 이 책에서 원전도 탄소 중립 방향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그런 내용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쭉 봤더니 없어요. 이 사람이 책도 안 보고 책 소개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조선일보 진짜 해도 너무하지. 여하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탄소 중립해야 되는데 이미 보유한 수단을 더 빨리 더 현명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뒤에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시민으로서 전화를 걸고 공개회의에 참석해라. 지방정부도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는 탄소 중립 2050 목표 발표하거든요.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 계획 수립해가지고 야 지역별로 할당을 해줘요. 니네 이만큼 줄여. 그러면 실제 일은 지방정부가 다 해야 돼요. 그죠? 또 이제 공직에 출마,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시정부에 쉽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로서 청정 전기를 써야 되고 집안 배출량 감축하라. 전기차를 이용해 채식하라 했는데 채식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전기차 이용도 약간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집안 배출량 감축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플러그 다 뽑고 뭐 불 끄고 다 하시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잘 하신가요? 잘 하세요? 혹시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거 말고 자녀 키울 때 그게 제 애로사항이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랬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불 끄고 다녀라, 코드 뽑아라, 막 그렇게 아끼고 살아라 맨날 잔소리 들었는데 지금 돈 벌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차라리 몇만 원 더 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학습을 막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도저히 제 아내한테는 설득이 안 돼. 그래서 근데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가 담양에 살고 있는데, 담양에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씩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요.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아까 4명 있다 했잖아요. 아내까지 하면 6명, 아내, 저 하면 6명, 6명 다 앉혀놓고, 3주를 갖다 놨어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앉혀놨더니 3주 듣고 나더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말하면 잔소리인데, 이런 자리에 그럼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삶이 바뀐다. 이거 알아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 때 13번 목표에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넣어놨는데 그 안에 3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계획 수립해라. 두 번째, 시민들의 인식과 확산과 역량을 강화해라.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회복력을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해라.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여기 동의 안 해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계획 수립하고 좋은 얘기해도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족분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들으시면 집에서 플러그 뽑으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뽑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거의 일주일 동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해결책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닌데 하면서도, 아유, 잘 됐다. 그냥 가만히 놔두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제 5분 남았네, 아직. 자, 에너지 전환은 어떤 건지 다 아시죠? 화석연료 아니고,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깨끗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쓰자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세계적인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 보시면 2022년에서 2050년까지 줄일 수 있는 걸로 따졌더니 건물이 제일 높아요. 간단해요. 냉난방 단열공사만 잘해도 되는 거죠. 기존에 사실 난방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 많이 하셔서 집도 많이 하시고, 그거 할 때 좀만 더 신경 써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 요즘 다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것만 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업이 제일 어려워요. 포스코 대외협력 상무를 만났는데 포항제철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 대기업을 굴러가게 만드는 정말 큰 원동력 중 하나가 해외 자본이 들어와 투자를 해서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이나 이런 이제 투자 기업들이, 야, 니네 탄소 중립 리포트 내 매월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보내주고는 있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용광로 쇠를 녹여야 되는데 석탄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포항 시내 가면, 포항제철 주변 가면 연탄가스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그걸 태양광으로 돌리려고 계산을 해봤고, 포항제철 엄청 넓잖아요. 지붕에다 태양광을 다 깔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뭐 수소 환원철이나 뭐 그런 기술들 막 논의가 되는데, 아직은 그건 상용화가 아니고 실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쳐.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송 부분 확 올라가죠. 그게 뭐냐, 이만큼 줄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포지션이 건물하고 수송만 잡으면 이거 가능하겠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집부터 단열공사해서 아니면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 찾고, 그다음에 수송 부문은 어떻게든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전거나 보행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만 하면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자가용 몰고 다녀야지 대중교통이 하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자,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총장님이 교육을 계속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불교 환경연대니까 그래도 상식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패널이 수명이 있지 않아 하는데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80년대 설치한 모듈이 아직까지도 70% 이상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것은 성분이 모래 규소 성분이라서 분해를 할 때 그 지금 전라북도 부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야, 태양광 패널 이거 폐자재 이거 자원순환 어떻게 해? 폐기물 되면 하고 걱정하시는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자원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 부안에서 그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뭐 글로벌 투자들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이거 뭐 설치했다라는 거고, 이거 지금 자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대기업인 한화에서 만든 걸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파 문제 걱정하시는데 전자파 측정기 그 온라인에서 한 3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다 측정을 다 해봤어요. 태양광 패널에서 거의 안 나오고요. 뭐에서 나오냐면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2볼트에서 36볼트 사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패널마다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쓰려면 220볼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버터거든요. 이 정도 사과 상자는 아니고 요즘 쬐끔하더라고요. 이만한 박스 하나인데 거기서 좀 나와요. 근데 그거 수준이 TV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자파는 그거 사실 거의 없고, 집에서 그러면 제가 호기심에 다 측정을 해봤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 2번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 전자레진 다 아시겠죠? 또 하나가 뭘까요? 네? 아니요. 요즘 가스레인지 안 쓰고 많이 뭘 쓰시죠? 인덕션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리할 때 딱 붙어 계시지 마세요. 근데 참고로 근데 이건 있어요. 전자파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좋다 나쁘다를 연구한 결과들이 사실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얘기도 나쁘다는 얘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워할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덕션, 인덕션 꼭 이름을 이죠. 인덕션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더 심각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예?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집에 공간이 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 안 나옵니다, 거의. 저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 했더니 안 나와. 네. 냉장고도 별로 안 나오고요. 공유기, 여기 보면 공유기 있나? 네, 뭐 여기 있는데 이건 사실 별로 안 나온 거고, 콘센트, 아까 누가 그러셨죠?
네, 콘센트에서 나옵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거 나오고, 특히 애들 방에 보면 침대 옆에 콘센트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그 방 중에 그냥 내력벽으로 해가지고 벽돌로 쌓인 벽 말고, 석고보드로 판넬로 해가지고 막아놓은 벽 있죠. 그 안에 뭐 전선들이 막 있잖아요. 보통 전선이 저렇게 있으면 저렇게 해가지고 등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럼 거기 전선 가닥이 많잖아요. 그 벽 안에서 공명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자파가 폭증해요. 저 측정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50cm만 떨어 놓으면 제로가 됩니다. 괜찮죠? 아니 근데 난 그것도 불편해 하시면 제가 실험을 했는데 뭐가 가능했냐면 쿠킹 오일을 못 두르더라고요. 벽에다 쿠킹 오일 바르십시오.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웃기게 나왔는데 여하튼 그래서 태양광 발전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는 옛날에 모르고 나왔던 이야기고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별로 그 신빙성이 없고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게 더 많더라.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 갖고 와서 여기 놓고 갈 때 집에 가서 한번 측정 다 해보십시오. 전기장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예, 그렇게 막 몸에 심각하게 부작용을 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자파가 건강이 좋아, 나빠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어요. 예, 뭐 그런 거 아시면 될 거. 빛 반사가 심하다 하는데, 태양광 패널은 빛 반사가 뭐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면 알비도가 몇 퍼센트니까 유리보다 낮아요 막 하는데 제가 명백히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제조회사들이 다 뭐 하냐면 빛 반사가 안 일어나는 필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빛 반사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뭐 기용소가 나왔다는 어쨌든 했는데 요즘 축사위에 다 세워놨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10분 쉴게요. 이건 인천공항 이청사예요. 태양광 패널이죠.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간사이 공항을 제가 사례로 썼는데, 일본에. 그렇게 빛 반사가 심각하면 항공 안전을 위해서 이거 설치하면 안 되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공항 이청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이만큼 우리가 몇 퍼센트 쓰고 있어요가 공항 등급 평가할 때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야, 얘네들은 요즘 말하는 ESG 환경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네? 좋은 회사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걸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빛 반사 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환경 문제는 사실 걱정할 게 없는데,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하셨습니까? 잘 시켰어요. 농구하는 시간 좀 주세요. 체육식이 뭐라 체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 네네네. 잘 쉬죠. 그래서 연습 때문에 여기 아카데미 국기 회장님이십니다. 네.
여기 우리 정정박 부장님, 하이어트 부장님, 코스상 처음입니다. 아니, 저 비례해서, 연속으로 저 같은 거 이번에 여기 우리 아카데미 총무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아카데미 총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짜도 인정하세요. 여기 경전만 되는 선배님. 아카데미 총무님. 나가서 있어야 아, 진짜, 네, 근데도 바로 그거. 여기, 네. 나랑 이게 우리 와이프. 네네. 전기요금 얼마나? 그게 공부를 한다고 하려고 하겠다. 아, 정부적으로 저는 청취가 자부담이 얼마 나중에 장기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나중에 내려갔다. 좀
아까 말씀드린 축사.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전기거든요. 그 화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야매로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아까 제가 말한 거 안 들으셨네. 잠깐만요. 이거 80년대도. 아유 이때 이거 우리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 제일 잘 만든 회사가 하나예요. 예. 심지어 효율 등급도 엄청 높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이 넘보고 있어가지고 주식 사람 말을 제가 차마 못 듣겠고 여하튼 잘 만듭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어떤 것도 했냐면 복지관에 이제 상황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한테 음식을 뭐 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에서 고민하기를 돈으로 지원해 줄까 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복지관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주자. 그러면 운영비가 다운되잖아요. 전기료가 확 내려가니까.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좋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뭐란 게 아니고 혹시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이거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저희 집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0년 넘었거든요. 저희 집은 지붕을 9kW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 덮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기요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 끓이는 거 난방 자체만 제가 집에 기준을 뒀어요. 영하 5도 이하에서만 바닥 난방을 한다. 안 추워요, 근데. 일단 집을 단열 공사를 확실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 히터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9kW면요, 전기 히터 빵빵히 틀어도 한겨울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9만 원. 평상시에는 전기요금 안 냅니다, 저희 집은. 네. 그 탄소 중립하려고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는데 제가 막 에너지 뿜뿜 쓰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하여튼 저렇게 불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이거 전문가들이 하고요. 기술자들이 하고 심지어 이거 하고 나면 전력공사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검증 다 합니다. 그래서 합격 때려야지 이게 가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고 산빌타에다 옛날에 많이 세웠거든요. 지금 못하게 다 막았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이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몇 도 이상에서는 아예 못 세우게 막았고 이런 건 계속 지켜져야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한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풀어가지고 야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조금이 많았거든요. 그 지원도 많았고 이때 당시에 이거 발전소 하나 세우면은 제가 아는 분도 발전소 하나 갖고 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요. 지금도. 그때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활용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문제가 돼서 싹 막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너무 심하게 막아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요즘은 이제 정밀하게 이제 규제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반값 아파트거든, 전기요금. 보통 태양광 패널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태양을 잘 받게 해가지고 발전을 높인다 하는데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벽면에다 세워도요, 발전 다 됩니다. 해가 떠 있으면 무조건 돼요. 효율은 떨어집니다, 살짝.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아내가 태양광 패널을 극혐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지붕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해놨어요. 사실 그러면 효율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별 차이 없어요. 크게. 그래서 저희 집 쓰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그냥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많이 붙이면 다다익선 좋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색채로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이거 왜 또 나오지? 네.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도봉구청이거든요. 도봉구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일하러 가서 이제 구청장 만나고 얘기하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했다는데 어디 했어요? 했더니 벽에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벽이 없는데요? 그 건물 1층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재질이 이런 거예요.
태양광 패널인데 전혀 모르게 돼 있죠. 요즘은 이게 많이 생산된 건 아니라서 좀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술 발전이 돼 있고 심지어 기업에서 어떻게 이거 전국경제연합회 정경련 회관 건물이거든요. 보통 그 코엑스 쪽에 가면 서울 가면 정경련 건물 한번 가실 때 있으면 다들 고개만 이렇게 내리고 다니고서 안 보는데 목 들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한옥의 처마처럼 햇빛이 닿는 데는 태양광 패널 설치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안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감을 확보했죠. 그래서 전력 생산의 40%를 이 태양광 패널이 합니다. 왜 40%밖에 안 되냐? 일단 고층 건물인데다가 밤에는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갖고 있는 문제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라도 기업들도 하겠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예. 이렇게 이제 풍력 발전기 이게 영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풍력 발전을 도심에서 하는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정화조 뚜껑 보면 그 바람 핑핑 돌아가잖아요. 사실 그 바람이 그렇게 돌려주는 것을 잘만 활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 여기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놨나? 없네. 예, 요런 건물인데 실제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동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이 팬이 돌아가면 이 밑에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초창기 버전이어가지고 디자인은 예쁜데 실패한 사례 중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하려는 시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소음이 나지 않는 도시형 풍력 발전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가 사실 원래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태양광하고 풍력을. 근데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공장 다 철수하고 지금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요즘 그래서 일부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시범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런 발전기들 만들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앞에 것들은 좀 비싼 거였고 싸게 여기 혹시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혹시 이 건물 쿨루프 설치 칠하지는 않았죠? 네. 이제 쿨루프가 뭐냐면 차열 페인트,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 제 강의 중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에 이걸 시공하고 나면 제가 보시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빨간 데는 엄청 뜨겁겠잖아요. 그 밑에는 38.3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제 경관을 바꿔주기도 하는데 이제 사례 중에 하나. 김강훈 선생님이 환경운동가잖아요.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올려놨어. 봤더니 태양광 패널 밑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차열 페인트 시공을 안 했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협의에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페인트가 좀 말통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인데 열을 어떻게 차단해 주냐면 우리 그 선크림 바른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런 형태인데 햇빛을 차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칠했어요.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에어컨도 없지 선풍기 한 대 있고요. 그 겨울에 난방도 안 해. 텐트 안에서 자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철저하게 탄소 중립을 하려고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칠하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깨끗해졌죠. 그래서 제가 온도계를 주고 몇 도 차이 나는지 봐달라 했어요. 이게 쿨루프 시공 안 한 곳 46.4도, 34.8도 시공한 데가 실내 온도가 31.7도. 이분은 에어컨 없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낮 온도가 32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추결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여름, 다음에 제가 영상 하나 했을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연구실, 예전 제 연구실인데 쿨루프 하세요 했는데 사람들 하도 말 안 듣길래 제가 직접 했어요. 그날 영상 40도까지 올라간 날이었거든요. 방금 쟀을 때 48도 정도 나왔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온도계 갖고 와서 측정한 건데 61도. 오후 4시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2시 찍었으면 더 셌을 거예요. 잘못 찍었나 해서 옆에 또 가서 또 찍어봤어요. 네. 이게 그래서 요즘 경기권에서는 축사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열이 심할 때는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냉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온열동물의 땅샘이 있는 동물들은 바람이 불면 여기서 땀이 나오니까 그 기화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데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열 입으로 다 배출하거든요, 열을.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걸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페인트를 차열 페인트를 한번 시공하고 나면 실내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보통 이런 건물들 콘크리트 건물은 3도에서 많을 때는 5도, 7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한 벌 더 틀 것을 덜 틀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 자체가 확 떨어지겠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도 한번 해봤냐면 이건 이제 광산구 우미 아파트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장기수선 중단금으로 아파트에 도색을 다시 하잖아요. 7년에, 8년에 한 번씩. 근데 이 페인트 회사에서 두온 어스코트라는 이 페인트, 차열 페인트 생산 회사인데 이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케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게 화상 카메라를 찍은 거거든요. 온도가 40도, 26도까지 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실제 채색은 이렇게 했어요. 깨끗해요. 똑같아요. 뭐냐면 보통 칠하는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 방수 페인트인데 그것만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칠해줘요. 그 보통 방수 페인트 칠하는 게 3번 칠하는데 상도, 중도, 하도 뭐 이렇게 칠하더라고요. 하도, 중도, 상도였던가? 그 다음에 차열 페인트 한 번 더 시공해요. 그러면 이제 단지 전체를 다 하니까 1,0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1억 2천이면 될 걸 1억 3천을 줬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페인트를 7, 8년이 아니고 13년까지도 수명이 연장된다 해서 경제적이니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통 우리가 한여름에 그 열대야가 없는 날은 2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낮에 추결됐을 때 50 몇 도까지 건물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온도가 30도씩 막 차이가 나죠. 콘크리트 건물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수 페인트를 발라도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 연구실도 한낮에 그때 에어컨이 없을 때인데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더워서 못 버티겠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차열 페인트 칠한 뒤부터는 저는 너무 극단적인 효과를 봤는데 30도 이상 안 올라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돈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총 에너지 사용 금액,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변화를 이 단지 전체를 놓고 봤더니 2020년에 평균 기온이 이 정도였다가 올라갔어요. 평균 기온은 22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 금액이 보시면 이게 지금 1억 5천, 2억이잖아요. 이 정도였는데 떨어졌죠. 보이십니까? 2, 3천만 원씩 세이브가 된 거예요. 이 아파트는 1년 만에 세이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생각지도 못한 효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노래 부르고 계세요. 이거 합시다 하고. 이거 해봤으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일단 주민들은 시원해서 좋다 그러고, 실제로 전기요금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연구실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다시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리모델링 할 때, 페인트 업체의 요구에서 뭐라 했냐면 도장하고 할 때 차열 페인트 시공을 해달라고 제 아내가 그랬어요. 본인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뚝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럼 겨울에도 추워지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여름엔 시원할 수 있는데 겨울에 춥다. 보시면 살짝 겨울에 에너지 사용량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더 떨어지기도 했고 별 차이 거의 없습니다.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나 안 하나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옥상에다 일단 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추천드리고요. 방수 페인트 시공된 데 있으면 그 위에 한 번 더 칠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페인트 회사가 다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점 얘기해 놓으시면 평상시는 없거든요. 얘기해 놓으면 갖다 놓으세요. 근데 그거 사서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페인트 하나만 바꿔도 탄소 중립할 수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전동 블라인드도 블라인드를 우리가 안에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햇빛이 이미 안에 투과돼서 들어와서 달궈진 상태에서 안쪽에다 쳐버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잠시만요. 밖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주에 에너지센터, 전주시청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밖에다가 전동으로 스위치 누르면 쫙 내려옵니다. 우린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걸 설치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제품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블라인드도 밖에다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냥 그냥 에너지만 좀 줄이면 돼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식들로 접근할 수 있고 이것도 돼요. 벽면 녹화를 하는 거죠. 예전에 담정이 덩굴 건물에다가 많이 키웠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건물 상하니까 요즘 다 없앴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시 또 각광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실제로 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거 서귀포 시청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해놨죠. 좀 더 멋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안초에서 한 건데 수안초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들이 벽면 녹화를 하겠대요. 하세요. 근데 바쁘셔서 특히 여기는 수안지구에 초등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어갖고 학생 수가 엄청 많아요. 감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10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교감이라서 9시가 되면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 관리하겠다고 해서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학년이 심고요. 5학년이 이렇게 관찰일기 만들고 관리하고 6학년이 나중에 축소하고 막 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작두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작두콩차가 유명해가지고 작두콩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실래 해보세요. 했더니 이게 4층 건물이고 옥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비주얼이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되니까 애들이 이제 이걸 추수를 해서 다 땄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먹었겠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방앗간 들고 와서 작두콩 차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얼마 뒤에 보니까 장터 나와서 애들이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쁘니까 7,000원 주고 샀어요, 한 봉지를. 그래가지고 첫 해에 50얼마 그 다음에 200얼마인가 모아가지고 기부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환경교육만 하고 탄소 중립한다고 에너지 줄이고 여기 끝난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이걸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에 더 잘 써볼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이것도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좀 관심 많으신 분 아직 신안이거든요. 신안에 여기가 요즘 소금값 많이 올랐죠. 예. 왜 소금값이 올랐냐면 여기도 고령화 때문에 염전에 옛날처럼 소금 생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폐염전이에요. 포기를 했어요. 염전 운영을. 그래서 그럼 햇빛이 잘 드니까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을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태양광 업체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해보라고 하는데 신안군에서 약간 고민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허가를 내주면 분명히 서울에 있는 자본이 와서 발전만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은 다 가져가 버릴 건데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이 마을 주민들한테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을 해주면 우리가 허가해 줄게 라고 했더니 계산기 두들겼더니 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라고 했더니 안 했거든요. 지금은 서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가지고 풍력 발전도 생기고 있고 막 해요. 그래서 신안군 스님 만났을 때 이 섬에 지금 분기에 60만 원인가를 받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4인 가족이면 240만 원이고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발전소가 계속 추가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4년 뒤면은 추가 발전소까지 다 세워지고 나면 신안 국민 1인당 평균 월에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 엄청난 거죠.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수도권 자본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거죠. 이게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더 생각해보고 그걸 주민들한테 돌릴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 다 포기를 못해요. 당장 예전과 같은 궁핍한 삶으로 돌아가세요 하면 탄소 중립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의 삶의 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 요즘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까지도 다 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가능했던 게 독일 같은 경우가 보시면 설비에 60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이 설비를. 왜 그러냐면 90년대 아까 80년대 90년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했잖아요. 이 나라들이 발전 수익이 은행의 예치금을 그러니까 은행 적금 넣은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다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됐죠. 개인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요즘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광주 사례들이기도 하고 이건 쭉 넘어갈게요. 이거 왜 나오지 또?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가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럼 이거 방법만 바뀌면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다. 광주는 그럼 설치할 때가 많지 않지 않냐 하는데 다행히도 이게 통합이 돼 버렸네요. 지금 전남이 엄청 많잖아요. 아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 전남이 최적의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은 계속 열릴 거고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아마 세웠을 건데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보면 주차장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 크게 세워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도시공사가 그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총장님이나 저희나 막 제안을 했던 게, 그거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펀딩을 하면 그걸로 발전소를 세워서 수익금이 나오면 환원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 동원해가지고 투자처 모집해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지금 일부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야 돼요, 이것도. 이런 기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일조하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에. 그게 또 나한테는 제2의 연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으니, 생각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이 왜 중요하냐면, 광주에서 사는 우리가 배출하는 배출원의 60%가 교통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나는 근데 자가용 없으면 살기 힘든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가면은 저처럼 비만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오면 다 총장님처럼 서울에 가면, 서울에는 다 총장님처럼 다 얍실해요. 근데 지방에 오면 저처럼 다 비만인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런던에 가서 한 달 동안 산 적이 있는데, 갔더니 런던도 똑같아요. 도심에 대중교통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다 비만인 사람이 없고 지방도시 가면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생각을 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관문 열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타고 또 이동하고 내려서 걷고 하루에 10,000번은 걷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국 돌아가면 연구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이미 의학계에서 연구를 상당히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 비만율 상하위 탑5. 상위 탑5에 옹진구, 화천군, 전남이 2개나 있어요. 진도군, 영암군, 인제군. 하위는 금정구, 용산구, 과천시, 송파구, 중구.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대중교통이 좋을수록 건강지수가 좋더라. 이 연구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과천 가서 물어봤거든요. 과천이 딱 껴있길래 잘 몰라서 가서 물어봤는데 대중교통 진짜 좋아요, 거기. 주민들 만족도가 100%를 찍어요. 자, 그걸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텍스트 쭉 정리해 놓은 건데, 나중에 한번 그 파일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다 해봤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미 전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1% 증가, 비만율이 낮아지더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연구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이 낮아지더라. 사람들이 걸으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리고 이거 일본 연구인데, 국내에는 최근에 어떤 연구도 있었냐면, 이제 경희대에서 이런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3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다 이 특징이 뭐냐면, 저처럼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 한 집단은 대중교통만 이용하게 하고, 한 집단은 PT를 받게 하고, 한 집단은 그냥 그대로 살게 하고 해서 몇 개월 뒤에 결과를 봤더니 PT 이용한 집단과 대중교통 이용한 집단의 건강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근육량은 PT가 더 낮긴 한데 건강지수 자체는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기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는 말을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혹시 이용하기 불편한 환경이면 이번 6월에 지방선거에 그 출마자들 공약을 봐서 대중교통 공약이 없으면 그 사람 찍어주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니까. 그리고 기회 있으면 우리 집도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이라서 이런 데 관심 많은데, 안 이달고 시장이 파리에서 15분 도시라는 걸 얘기를 해요. 처음에 15분 도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던 게 한국에서 특히, 야,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15분 만에 가게 하는 건가? 그래서 심지어 부산의 현 시장님인데 그 양반은 저기 서면에서 어디까지 뭐 하이퍼루프를 만들었고 15분 만에 가게 할게요. 그렇게 실제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겠죠. 그거 아니에요, 시장님. 해서 실제로 부산이 고민해서 15분 도시 계획을 다시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안 이달고 시장한테 파리 시민이 이 A라는 지역에서 저 B라는 지역까지 갈 때 45분이나 걸리는데 너무 불편하다. 좀 빨리 가게 해줘요. 했더니 시장이 뭐라냐면, 가지 마세요. 대신 제가 이 15분 안에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도 있고 직장 뭐 여러 가지 생활을 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전부 다 25분 생활권 안에 넣을 수 있게 하겠다가 25분 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도로로 막 돼 있었는데 막 녹화하고 심지어 제가 2017년에 파리 갔을 때 거기에 4차선 일방향 고속도로였거든요. 한 차선만 남겨놓고 다 자전거 도로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욕먹을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할 때 욕 엄청 했잖아요. 아, 쟤네들은 버스 안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줘 라고 막 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인류의 역사상 올림픽을 치렀을 때,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올림픽을 치렀을 때 가장 온실가스 그러니까 배출량이 적은 올림픽이 파리 올림픽이에요. 엄청 노력했고 심지어 식단도 채식만 줬잖아요.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걸 파리 시민들과 프랑스 국민들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불만은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할게. 그게 품격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밖에서 보고 아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봤잖아요. 근데 생각을 다시 바꿔보면 아, 여기는 그만큼 더 나아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옥스퍼드인데 옥스퍼드는 약간 더 한술 더 떠요. 권역을 5개로 나눠가지고 옥스퍼드가 대학인데 대학 도시라서 엄청 크거든요. 우리처럼 그냥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엄청 커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가 가면 이제 캠퍼스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시의회에서 발표를 해요. 옥스퍼드가 약간 좀 진보적이에요. 다 노동당 시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하려면 가급적 우리도 15분 도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 보라색 권역 안에서는 보라색 권역만 살고 여기 이제 한술 더 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는 이 한 군데 여기서 CCTV를 두고 몇 번 이동하는지 체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 중에 일부가 들고 일어나요. 이런 기후위기를 가장해서 우리 이동권을 통제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막 테러 위협도 하고 막 날렸거든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시민들 들고 일어나면 정책을 후퇴시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않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 우리가 막겠다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고 왜 이동하는지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마트가 없으면 마트를 넣고 도서관이 없으면 도서관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이 생활권 내에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접근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심가 가보면 차 한 대도 없어요. 그냥 다 자전거 타거나 걷거나 다 그래요.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이런 방식이 있더라.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건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얘기가 가끔 나와서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오면 AI가 최대한 정말 최적의 루트를 판단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가니까 길막힘도 없고 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서울에 있는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강이거든요.
서울 전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 빨간색이 왜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를 끌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냈던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광주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만 18세부터 예를 들면 80세까지 운전할 수 있다. 운전 가능 연령을 놓고 봤을 때 자동차가 지금 매년 광주가 15,000대에서 2만 대씩 올라가거든요. 인구는 주는데 자동차 대수 계속 늘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세를 계속 봤더니 2039년이 되면 운전 가능한 사람보다 자동차 대수가 더 많아요. 100만 대를 이미 넘어갔고.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걸어 다녀야 돼요, 뭐 보행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좋은 도시들이 가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강릉인데 똑같이 이게 광주역이고 강릉역이 저 앞에 있어요. 광주역 앞은 6차선 도로가 차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 다 비어져 있잖아요. 옛날 시가지니까. 근데 강릉역은 2차선만 남겨놓고 다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걸어야 거리가 살아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하시면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가 집에서 나와서 중간에 아무 데도 안 들리고 여기까지 바로 오시잖아요. 바로 점 찍고 다니듯이 쭉쭉쭉 가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광주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걷게 만들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아까 제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을 해야 됩니다. 인데 지역경제까지 살리려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표는 다 다른데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두 가지 관점의 변화긴 한데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라는 곳인데요. 심지어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지상은 오직 걸어요. 지하 1층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다니게 했고요. 자동차는 지하 2층에 다녀요.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이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걸으니까 거리가 살아난 거죠. 50년대, 60년대까지 뉴욕은 고속도로를 더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정책이 안 되겠는데? 라고 전환을 해서 걷게 만들었더니 변화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9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고요. 2000년대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심지어 뉴욕에서 회의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수행원들하고 같이 걸어가잖아요. 프랑스 파리 대통령도 걸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자가용은 다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보행자를 위한 조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유럽 도시 중에 제일 싼 곳이 의외로 파리예요.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많이 가는 요즘 청년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여길 가요. 말해주고. 여기 가면 피카소 미술관도 있고 뭐 뽕피두 센터도 있고 파리 시청도 있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파리 가서 화보 찍은 다음 여기서 찍어요. 근데 이곳이 처음부터 이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렇게 자가용 중심으로 지내다가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이 거리를 보존하고 이거 사실 여기도 명품 가게거든요. 보통 우리가 명품은 비싼 자가용을 끌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여기는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하게끔 돼 있죠. 이것도 재밌는 거죠. 이 스토리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이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이 코펜하겐에서 찍어봤는데 제일 빠른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보시면 27분이면 가잖아요.
자가용은 24분인데 여기는 도심 통과할 때 통행료 내야 되고 주차비도 엄청 비싸요. 1시간에 막 10,000원, 20,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자가용 안 타요, 그냥. 하고 그냥 걸어서 다 이동하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심지어 자전거 고속도로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정도로 예, 이렇게 자전거 고속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더 빨리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이 탄소 중립을 목표 연도가 좀 웃기게 2025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2015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26년이죠.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수치상으로는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심지어 코펜하겐에 묵으시면 호텔에 얘기하면 자전거 빌려줍니다. 자전거가 제일 빠르니까. 뭐 여기 전주 백제래거든요. 도로가 원래 사통발달 도로였는데 이렇게 막 굽이쳐서 가게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도로 속도 제한 30, 50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불만 많으실 거예요. 스쿨존은 30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도 60에서 50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빨리 달리지 마라고 60으로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차하고 보행자하고가 부딪혀가고 사망사고가 나는 평균 시속이 56km예요. 그리고 50으로 내리면 일단 생명은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0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광주 전남에서 사실 월에 한 명씩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보행자 사고가. 그 전까지. 근데 그 이후로 거의 안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을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정책 당국자들도 아유 오늘부터 몇 킬로미터 이상 달리면 안 돼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좀 알려주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쉽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으로 줄인 이유가 이게 우리가 앉아있으면 대시보드에 애들이 키가 작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중상자도 많고 몇 년 전에 그 농성초등학교 뒤에 아이들이 2번이나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거기 신호등이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4개 중에 신호등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신호등이 있는 데서 사고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켰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지켜서 아이들은 지키는데 그래서 실제 사고가 나면 다 중상자고 그래서 사실 속도 제한을 30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근데 여하튼 그래서 자가용을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도로에다가 30으로 딱 하라고 하면 누가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주에서 했던 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속도 절대 빨리 못 냅니다. 사실 이런 작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 싫어서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니고 정말 쉽게 하는 방식이고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 그러지 마라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하나만 얘기를 해도 재밌는 거리들이 많죠. 요즘은 이제 이런 푸른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보행 공간을 만들까? 실제로 푸른길 조사를 매년 하는데 조사에서 봤더니 재밌게도 뭐냐면 출퇴근 그러니까 등하교로 이용하는 포지션이 60%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행로가 없어가지고 못 갔던 거지 사실 이걸 만들어놨더니 사람들 그렇게 많이 이용하죠. 저는 산책이 진로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통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는 자가용과 성평등 이슈하고 연결이 돼요. 이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자동차 보유 비율 우리나라에 남성이 62%, 여성이 27%, 나머지 빈 거는 법인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가용을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가를 소유로만으로도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일부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자가용은 여성이 등록하기 힘드니까 남편들이 다 등록해서 2대씩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건 남성들이 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성들은 주로 대중교통이나 보행이나 자동을 이용한다고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성평등 이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요즘 조금씩 더 생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예전에 이제 자가용 이용한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정말 쾌적하고 좋아야 돼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승강장에 에어컨 설치해달라였거든요. 근데 그때 10년 전에 얘기할 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생겼냐면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그래서 공기청정기까지 달린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감사하다. 이건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지. 네, 이제 빨리 이제 9분 남았네요. 먹거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설명하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단순한 사례인데 중국 상하이하고 미국 뉴욕을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 상하이는 지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행정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물류체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쌀이나 밀의 100%를 작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육류도 절반 정도를 상하이에서 나온 걸 먹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생산되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모든 식자재를 수천 킬로미터를 통해서 트럭으로 수송을 해서 가지고 오죠. 자, 그럼 이 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높을까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의 중요한 로컬푸드를 이용합시다. 로컬푸드가 사실 신선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탄소중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효과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온실가스를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푸드 가더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텃밭 정원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잔디 그만 심고 쓸모없잖아. 보기만 좋지. 뭔가 좀 생산적인 걸로 바꿉시다라는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이제 여러 지자체에 텃밭 정원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다들 말을 안 들어요. 아니, 고풍스러운 소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지. 무슨 이런 걸 하냐고, 쓸데없이. 라는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제가 주무관이나 팀장까지는 설득이 되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가서 백악관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이런 것도 하는데요? 보여줬더니 사진 한 장으로 바로 통과! 해가지고 바로 실제로 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채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 연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 식단을 보시면 여기도 고기는 좀 있어요. 근데 채식을 강조하는 것과 육식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본 식단을 100으로 놓고 보면 비건 식단은 79%에 불과한데 육류로 갈수록 좀 더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육류를 심하게 먹으면 30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게 빠졌네.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 위기 때문에 지금 차량 오부제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배출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광주 시민의 한 3분의 1 정도만 30%만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나 다 채식하는데 여기 보시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도 육류 싫어하니까 채식만 하니까 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육류를 무조건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무조건 육류를 섭취를 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요즘 우리가 식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급감해서 밀 소비량하고 똑같고 육류 소비량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놓고 봤더니 그러니까 육류를 소비하는 게 제가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넘어가 버렸는데 잠시만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 오부제에 우리 광주 시민 중에 40, 절반이 오부제에 참여했을 때 감축하는 양하고 똑같아요. 단순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먹거리 건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권고하는 게 여기 이제 다 불자시니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더 줄여가도
충분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먹거리만으로.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대전에 대전에서 채식 운동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이의철 선생님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왜 갑자기 채식 운동을 하셨어요? 했더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채식 운동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의 건너편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애들, 그러니까 채용이 돼가지고 면접 보고 서류 다 통과됐고 건강검진만 받으면 바로 일하는 건데 그 중에 한 25% 정도가 거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고도 비만, 고지혈증, 건강 문제로 탈락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연결돼요. 아까 제가 교통부문 얘기했는데 이것도 내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완전 채식하십시오는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어요. 잠깐만. 이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2021년에 제가 당시에 시교육청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안 들어온 게 우리 학교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실제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정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안하신 분들이 야, 어른들이 하지는 거 하지 말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 7,800명이 어떻게 참여하냐면 사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애들이 다 단톡방으로 선생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링크를 쭉 보냈더니 애들이 거기 응답을 다 한 거예요. 6일 만에 제가 봤더니 7,800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시 학생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계속하면 큰일 나겠네요. 하고 제가 얼른 문을 닫았어요. 설문 링크 문을 닫고 바로 분석을 했더니 10점 만점에 8.31점이 아이들이 기후위기 심각해요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이 시켜서 설문조사하면 온라인이니까 체크도 안 되니까 점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7,800명 중에.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들을 정말 길고 자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감동받았고 다음에 제가 교육청이 뭐가 고마웠냐면 보통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예를 들어 교육감 지시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광주 지역 학생 7,800명에게 물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책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희급 교육감에서 이정선 교육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정책이 못 바꿔요. 교육감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시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의견 물어보려고 보냈더니 애들이 그림을 그려서 다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초등학교 1, 2학년이 4월 달인데 막 글로 자기 의견 표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만의 생각으로 볼 건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도 어떻게 담아볼까를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부터 기후위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건 한번 직접 그 지역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이 퀸즈파크, 그러니까 퀸즈파크가 어디냐면 런던 중심지 중에 약간 벗어난 곳인데 박지성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에 뛰었던 곳이 퀸즈파크거든요. 근데 그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요게 사이즈를 커 보이는데 A4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앞뒤로 된 것을 어느 날 제가 숙소에 있는데 누가 넣어놓고 갔어. 그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마을 공동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QR코드로 보내줬어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애들은 네가 몰라서 참여 못했단 말은 절대 안 듣겠다라는 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통반장님들이나 아니면 좀만 고생하면 사람 시켜가지고 집집마다 넣어놓고 가면 일단 보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차 없는 거리를 하고 교통량을 줄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몇 월 몇 시에 공청회계가 있고 설문조사 합니다. 이 정도만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라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료까지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것 보고 아 이것도 그러니까 영국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 이런 거 배울만 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저희 마포구 바로 앞에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그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4차선 도로였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마포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 국내에서 꽤 유명한 사례긴 한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일대 주민들 그다음 상가에 우편물을 다 보내서 우리가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넣고 인도도 넣으려고 하는데 디자인안을 이렇게 보내니까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반송을 해주세요. 보내주세요라고 마포구 쪽에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투표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나 있고요. 그 도로가 한강까지 연결이 되니까 정말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든 아니면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든 뭐 예를 들면 양림동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 뭔가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그동안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그 행정은 그냥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한 거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끝내버리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를 고려할 때는 이런 정말 세심한 방법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참고로 얘가 제 큰딸이고요. 얘가 셋째 딸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의 엄정한 시기를 이겨낸다면 2050년 우리의 미래 세대는 역사책의 우리 세대를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인류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생과 노력. 기후위기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세대.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조금만 비틀어서 더 재미있게 바꿔주면 충분히 오늘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고 더 품격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